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산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같이 읽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나왔는데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역시 이런 주먹도끼, 승배지르개 같은 그림은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신석기 시대 집, 움집 내용이 안에가 좀 둥근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화덕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네요. 자, 신석기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식량을 생산했다는 농경과 목축,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 되겠죠. 청동기 시대부터는 반달돌칼, 이름은 돌칼이지만 청동기입니다. 농경은 더욱 발달했다. 자, 잉여 생산물, 남는 게 생겨서 빈부차의 피집의 집에 생기면서 최초로 계급이 분화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장이라는 계급이 등장하고요.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도구인 비파형 동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청동기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반달 돌칼이네요. 자, 최초의 국가 고조선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청동기에 계급이 발생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계급이 등장했다는 힌트가 바로 이 고인돌이라고 하죠. 이 상판 무게만 수십 톤인데 막강한 권력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공사를 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조선 얘기할 때 선지에서 나오는 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랴오닝 지방이라는 이름 많이 나오고요. 중국의 연과 대립할 만큼 강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중국의 한나라한테 공격당해서 멸망당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기 위만 조선도 있네요. 자, 다음에 상장군 대부 등의 관직도 이 중국의 연과 대립한다와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강성했다와 마찬가지로 고조선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즐겨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의 유명한 법이죠. 8조의 법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건 3개밖에 없고요. 생명중시, 그다음에 사유재산, 농업사회, 계급사회 등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지도도 고조선 많이 나오는 지도인데 고인돌이랑 비파형 동호의 분파도예요. 이 분포가 사실상 거의 고조선의 세력범이다 라고 보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정말 많이 나오는 지도죠. 여기 이제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안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부여 위치, 고구려 위치, 옥저, 동예 위치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여 중요하죠. 많이 나옵니다. 부여하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소, 말, 돼지, 개, 사출도로 물리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 왕이 여기 교체당한다는 얘기도 있죠. 이게 뭐냐면 왕인권이 아직 약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여의 풍속이 잘 안 익으면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 보시죠. 부여에서는 왕권이 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여 출신이 나와서 만들어진 게 고구려인데요. 졸본에서 보주몽이 만들었다고 하죠. 여기도 오부연맹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옥저 동예는 고구려 압박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자, 맞은편에 삼안이 있는데 삼안 같은 경우에는 마한의 목지국이 가장 강력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요거 되게 중요하죠. 천군이 제사를 지내는 소도라는 벼룩이 있었다.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다는 재정 분리 사회,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낙난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4개의 군으로 쪼개고 그 중에 하나가 낙난군인데요. 고구려에 흡수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미천왕 때 흡수가 되고 백제 고이왕한테 공격당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고구려 자, 그 다음에 어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구려는 대가들이 있었다. 여기 고구려 되게 중요한 거. 이게 바로 제가회의 많이 나옵니다. 귀족회의죠. 귀족회의.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귀족회의인데 보통 사형을 시킬까요 말까요 이런 내용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구려에서 나와서 만든 게 백제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뿌리가 같아요. 그걸 알려주는 키워드가 바로 이건데 고구려의 무덤과 백제의 무덤이 생김새가 같다는 겁니다. 무덤의 생김새가 같다. 이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다? 바로 뿌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제도 귀족회의 있죠. 백제 귀족회의는 정사함이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내무왕 때부터 김씨 세습이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여기가 뇌물왕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 뇌물 마립관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립관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왕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지증왕 때부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귀족회의 이름은 화백회의 있습니다. 자, 가야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의 가야 연맹체가 나오는데 여기가 철이 많았어요. 철이 많았으니까 그거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낙랑과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도 했다. 특히 일본이랑도 좀 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지도죠. 전기가야 연맹, 후기가야 연맹이 나오는데 전기가야 연맹에서는 금관가야가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후기가야 연맹에서는 대가야가 잘 나갔어요. 이렇게 잘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력이 바뀌게 되느냐? 여기 잘 적혀 있는데 바로 광개토 대왕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신라 내무랑 때 신라가 일본한테 공격을 당해서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때 신라에 침입한 격퇴를 광개토 대왕이 해주거든요. 그때 금관가야도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금관가야가 매우 약해지게 되고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 연맹이 결성된다.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줬다는 얘기는 호우명 그릇에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철들인데요. 가야가 철이 많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여기 적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사료도 한번 볼까요? 자, 우거왕이 아직 격파되기 전 조선상의 역계경이 있었지만 우거되지 않았다. 이에 역계경은 동직으로 갔다. 200집으로 갔다. 네, 고조선인 것 같죠? 고조선. 그 다음에 대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있네요. 대가가 있으면 보통 저긴 고조선 아니지 부여 아니면 고구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면 이번에 삼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은 일단 중요한 거는 한강을 차지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강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미리 말씀드리면 4세기 때는 백제, 5세기 때는 고구려, 6세기 때는 신라가 차지를 했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둘 다 비석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백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근초광, 백제 최고 전성기를 이끈 왕이죠. 많이 나오는 키워드 정리해드리면 마한을 완전히 멸시켰다. 그 다음에 북으로 고구려 공격해서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2가지 키워드 적어드리면, 이때 고구려의 고국원 왕이라는 왕이 전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황해도 일대까지 진출했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소수리망, 너무 중요한 왕이죠.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체제가 정비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 체제 정비는 1. 불교, 2. 율령, 3. 소수리망의 하이라이트 학교죠. 태학과 지방에는 경당 세웠다는 거. 이 키워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 때 북쪽으로, 장수왕 때 남쪽으로 넘어가죠.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은 교류를 맺어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쪽으로 전진을 해서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남한강까지 진출을 했다. 이때 고구려의 자신감은 하늘을 뚫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다라는 독자적 천하관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충주 고구려비 나오죠. 이게 장수왕이 남한강 이후를 차지한 내용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시기상으로는 백제가 더 앞이긴 한데 백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를 했어요. 이게 기분 좋은 천도가 아니었죠. 왜요? 고구려의 장수왕의 공격 때문에 천도를 한 거니까요. 불안한 정치 상황은 계속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 웅진 시기에는 유명한 왕이 무령왕이 있습니다. 웅진 시기의 왕 대표적인 왕으로 무령왕이 있고, 무령왕 때 22담로를 설치해서 왕족을 파견했다라는 기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왜 불안하겠어요?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믿을 수 있는 왕족을 파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올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왕은 수도를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 옮깁니다. 나라 이름을 잠깐 남부여로 바뀌기도 하고, 여기서 중흥이라는 건 다시 한번 잘 해보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약해진 틈을 타서 한강 유역을 되찾기도 했지만 곧 신라 진흥왕에게 한강 유역을 뺏기게 되고요. 이 때문에 복수를 하러 가죠. 그러나 어떻게 되죠? 오히려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백제와 신라는 철천지 원수가 되죠. 신라는 6세기 들어서 나라 이름을 신라로 확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 6세기경에 신라 지증왕이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지증왕의 주요 업적으로는 지금의 울릉도죠. 우상국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자, 너무 중요한 왕이 법풍왕 때 율령 만들고 불교공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대가를 정복하기도 하죠. 근데 진흥왕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진흥왕은 화랑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흥왕이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다는 말은 거의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신라에서 비석을 세웠다고 하면 진흥왕밖에 없습니다. 단양적성비 외 4개 순수비, 이 순수라는 게 임금이 거기에 행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포인트, 금관가야는 법풍왕한테 멸망당하고 대가야는 진흥왕한테 멸망당합니다. 요 포인트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굉장히 많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북쪽에서는 고구려를 향해서 중국의 공격이 크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와 싸운 전투는 살수됐죠. 이 vs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와 싸운 전투가 안시성. 이거 막 냅니다. 고구려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여기 이제 4가지 순서가 있어요.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신라랑 당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나당 동맹. 원래 고구려한테 먼저 동맹을 맺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된 후 당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백제가 멸망. 그리고 나서 고구려가 멸망. 그리고 나서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이 깨집니다.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난다. 이 4개의 순서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당 전쟁 같은 경우는 당나라랑 싸우니까 쉽지가 않았겠죠. 그랬기 때문에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려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 승리한 지역이 매소성과 기볼포 전투라는 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사실 이거예요.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다. 뭐 안동 도호부 그리고 뭐 웅진 도독부 이런 당나라식 표현인데 이런 거를 만들려고 했다는 게 당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했던 야욕, 욕심을 부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고구려의 남은 세력들은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을 하게 되면서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 남북국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게 고구려의 후예라는 점이거든요. 일본에 보낸 편지에 고구려의 이름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알고, 일본도 발해 국왕을 고구려 왕, 고려 국왕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시기를 살펴볼 때 지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고구려인가 아니면 이렇게 신라인가, 이런 걸 통해서 백제가 차지하고 있으면 4세기,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으면 5세기, 신라가 차지하고 있으면 6세기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남북국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중요한 왕은 역시 신문왕입니다. 통일신라에서 제일 중요한 왕은 신문왕이고, 신문왕이 세운 학교 국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군대, 그러니까 수도를 지키는 군대, 구서당이라는 군대가 있는데 여기 고구려인 백제의 말가린을 넣었다고 하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민족을 융합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당나라랑 신라랑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건데, 여기가 이제 산둥반도라는 곳인데 여기 보면 신라관 이렇게 있죠. 이 신라인 집단 거주지 이런 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의 수도 금성이 여기고 지금 해상도가 안 좋은데 여기가 울산항이잖아요. 이 울산항이 가장 큰 항이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아라비아 상인들, 그러니까 아랍인들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도 왔었다는 거,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 같은 경우 유명한 분이 있죠. 장보고라는 분이 청해진을 여기에 설치를 해서 일본, 그 다음에 안반도, 중국의 무역에 주도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발해 같은 경우는 왕이 3명이에요. 이제 무왕, 문왕, 선왕으로 이어지는데요. 무왕 때는 좀 다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퉜다. 그래서 무왕은 다퉜다. 문왕 때부터는 친하게 지내서 문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중앙정치 조직하죠.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 삼성육부라고 하는 당나라식 국가통치 시스템을 발해가 갖다 씁니다. 물론 이름은 좀 다르게 해서 독자성을 유지했다는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고전성기 때 선왕, 이때 굉장히 중요한 별명. 발해가 제일 잘 나갈 때 이름은 해동성국이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제 출신 귀족에게 관직, 토지 등을 주는 거.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서당이 군대라 그랬죠. 이런 거를 백제, 고구려, 말갈 군민들로 만들어서 구서당을 통한 민족 융합 정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미모의 남자 있잖아요. 사실상 최초의 아이돌이라고도 부리는 게 바로 화랑인데요. 이 화랑은 옆에 이렇게 사진도 있죠. 이 화랑도 하면 근데 진흥황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황산벌이 이제 백제 장군 계백과 싸우는 백제의 라스트 댄스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그래서 백제의 멸망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관창 있죠. 이 관창도 이 황산벌 전투에서 활약했던 유명한 화랑입니다. 화랑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율령을 반포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율령 반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자세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백제는 딱히 누가 했다는 얘기 없지만 고이왕 때 거의 갖춰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는 소수리왕 때, 그리고 신라는 법풍왕 때 율령이 반포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율령이라는 건 형벌과 국가 운영의 제도,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등제라는 건 관직의 등급제인데 백제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좌평이라는 계급, 이 좌평이 백제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구려는 뭐 대대로, 신라는 상대등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등에 따라 정해진 관복을 입어야 됐다 그랬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색을 다르게 합니다. 색을 다르게 하게 하는 공복제, 이런 게 운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고구려는 수호수리망, 신라는 법풍왕. 관등제 정비는 통상 고이왕으로 본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귀족과 평민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그냥. 네, 여기 중요한 건 이제 노급이라는 땅이 있네요. 노급이라는 땅은 나중에 신문왕 포인트에서 진짜 중요한데요. 신문왕 때는 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럼 노급과 관료전 둘 다 땅인데 일단 중요한 건 소유권, 그 땅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거기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 수조건을 주는 거라는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노급 같은 경우에 사람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력을 쓸 수 있지만 관료전은 노동력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신문왕이 노렸던 포인트는 1번 진골 귀족들의 낙화, 2번 국가의 토지의 힘, 영향력이 강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다는 내용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보면 진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진대법은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실시한 겁니다. 이게 춘대춘합제도라고 해서 봄에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굶어 죽거든요. 그게 춘궁기인데 이때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하면 갚게 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골품제가 나오는데 이 골품제는 신라의 아주 중요한 골품제 제도죠. 신라의 골품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과 품으로 이루어졌기에 골품제입니다. 이게 지배 크기에서부터 관직 올라갈 수 있는 한계선까지 정한 굉장히 빡센 신분제예요. 그래서 이게 초에는 나라의 질서를 잡고 나름 진골 귀족들이나 성골 귀족들에게 어떠한 일정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도 했지만 나중에 후기에는 이 골품제도의 반발 때문에 신라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통일신라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문왕 때인데 집사부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통일신라는 그 구주 오소경 시스템을 쓰거든요. 근데 이 오소경이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광역시 같은 겁니다. 근데 5개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걸 만든 이유가 바로 신라의 수도가 동남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소경은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한다. 물론 옛 고구려 백제 가야의 효율적 통제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너무 중요한 거 나왔네요. 신라 촌락문서. 촌락에 관련된 정보가 적힌 문서예요. 왜 썼을까요? 세금 거두려고요. 여기에는 사람도 쓰고 집도 쓰고 소와 말도 쓰고 심지어 나무 같은 것도 씁니다. 은근 별건 아니지만 이 틀리게 하고 싶을 때 이게 중요한 게 그 마을에 촌주라는 어르신들이 써요. 그리고 3년마다 씁니다. 이거 자꾸 뭐 지방관이 쓴다, 뭐 매년 쓴다 이렇게 함정 내는데 아니에요. 촌주가 3년마다 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위에 건 아까 설명드렸던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배제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귀족들을 약화시킨다. 나중에는 다시 부활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해. 당나라의 삼성육부제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맞죠? 유일합니다. 근데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2개로 쪼개기도 하고요. 그리고 5경, 15, 62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10이 넘어가는 유일한 국가가 발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발해는 황제, 황제는 왕중왕이죠. 스스로 제일 잘 나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문왕 때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황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는 거고, 여기 보면 연호라는 게 있죠. 연호는 그 해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건데 황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발해는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 뜻은 발해는 내가 제일 잘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안이라고 하네요. 인안, 대흥 2개의 연호가 있거든요. 무왕 때 인안, 이게 무왕 때고 그 뒤를 이었던 문왕 때는 대흥이라는 연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바이 문왕. 여기 황제의 나라임을 표방하는 발의 내용이 있네요. 여기 있죠. 대흥이라는 문왕의 연호, 그리고 황상이라는 황제 표현. 발해는 잘 나갔습니다. 독자적 천하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중국 같은 데가 자꾸 발해를 자기네 역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님을 알려주는 반박 근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촌락문서 있죠. 이 촌락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해요. 촌락문서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왜? 세금 거두려고. 그리고 3년마다 한번 썼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화 파트인데 문화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너무 중요한 2분의 스님이 나오네요. 2분의 스님이 나오는데 원효와 의상.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된다. 여기는 관세음보살만 외우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시 뭐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일부 백성들한테는 부처님의 말씀이 매우 접근하기 어려운 거였던 거죠. 그때 이 2분의 스님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치면 너도 불교를 외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여기 있죠. 그래서 의상의 아미타, 원효의 아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 이게 아미타, 이게 관음인데, 이게 많은 백성들이 불교를 믿게 해주는 불교의 대중화라는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천신신앙이라는 건 고구려나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들의 초대 왕들이 하늘의 후손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의 왕들도 자신이 하늘의 아들, 천자, 천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천행사가 있네요. 제천행사. 부여도 제천행사를 했는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영고라 그래요. 영고. 부여는 영고인데 얘만 좀 독특하게 12월 달에 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10월 달에 합니다. 고구려는 동맥,
그 다음에 사만 같은 경우에는 5월과 10월에 2번 했고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무천이라는 행사는 동예에서 있었습니다. 이것도 10월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동맹 10월에 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여만 12월에 합니다. 여기 있죠. 이 동맹이라는 이름은 고구려 건국진 동맹과 관련이 있다라고도 하네요. 자, 왕실이 불교를 믿어요. 이게 백제 같은 경우에는 침류왕 때, 그 다음에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그리고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를 받아들여요. 이게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받은 게 아니라 왕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왕들이 받았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왕즉불이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곧 부처다. 즉 왕이 곧 부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부처를 믿게 하는 것, 왕을 믿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국의 왕들은 불교를 이용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고 사상을 통일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큰 절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백제는 뭐 미륵사 유명하고 신라는 황룡사 이런 게 중요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 신라는 좀 독특해요.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차돈이라는 승려가 죽거든요. 근데 이때 뭐 하얀색 피가 내렸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준 거죠. 그때부터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뭐 황룡사라는 절도 짓고요. 왕 이름을 불교식으로 지어요. 법흥, 진흥 이런 게 대부분 다 불교식 이름이거든요. 이런 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의 대중화는 여기 아까 원효도 나왔는데 원효 대사님 아까 아미타 신앙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게 다투지 말라는 일심과 아미타. 그 다음에 의상 같은 경우에는 관세음보살만 믿어라 관음. 사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화엄 사상의 대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화엄 일승 법계도, 그 다음에 뭐 화엄 사상 이런 표현이 나올 때도 의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뭐 불국사라든지 석굴암이라든지 거의 뭐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 문화재들이죠. 이런 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진 나올라 모르겠는데 이불병좌상이라고 두 분의 스님이 나란히 앉아 있는 그게 제일 유명합니다. 발해 석등이네요. 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불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석굴암은 시간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딱딱 떨어지게 만든 그런 건물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건물이다. 네, 뭐 불교에 대한 얘기는 계속했네요. 그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있는 이 대왕암이라는 데가 무덤으로 추측이 되고 있죠. 자, 유교가 나오네요. 유교 같은 거는 기억하시는 게 꼭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고구려는 태학을 만들었다. 그리고 통일신라는 국학을 만들었다. 발해는 주자감을 만들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신서기석이라는 게 있는데 신라의 젊은이들이 유교 경전안에 진도 어디까지 나가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도교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너무 유명한 금동대왕로, 사신도 이게 대표적인 도교의 컨텐츠입니다. 도교는 산과 강을 숭배하고 신선을 믿는, 그리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런 거를 추구해요. 그래서 귀족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산수분이 벽돌, 금동대왕로, 사신도 너무 중요한 도교의 세 가지 유물입니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두 별의 스님 나오시죠? 자, 화엄종에다가 관음신앙 나온다. 의상인 거예요, 의상. 게다가 여기 일심과 화재,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아미타. 그 다음에 설총이라고 하는데 이 설총이 나중에 이두도 만들죠. 이 설총의 아버지기도 한 사람 원효. 두 분의 스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2차돈 순교비인데요. 여기 지금 사람의 목이 잘렸는데 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라에서 뭐예요? 불교를 안 믿으니까. 자, 보세요. 저의 목을 베시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겁니다. 자, 이차돈이 죽음에 의하여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기적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 기적을 보고 신라 사람들이 불교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라가 망해갑니다. 신라가 망해갈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나오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새로운 종파인 선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종 같은 경우에는요, 참선, 여기 보시면은 부처님의 문자로 표현된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타고난 불성을 닦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문자로 표현됐다는 거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는 건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참선, 앉아서 명상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새로운 종파가 나온 게 이게 선종이에요. 그리고 저 선종 승려들이 죽으면 꼭 이렇게 생긴 승탑에다가 사리를 보관했습니다. 사리란 뼈가루 같은 거거든요. 이 선종과 승려는 꼭 한 몸이라는 거, 승탑은 꼭 한 몸이라는 거. 그리고 지방에서 스스로를 성주 장군이라고 불렀던 호족들은 선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거. 9개의 산에 9개의 선종의 절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150년간 신라의 왕이 바뀐 겁니다.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스타트를 이제 해공왕의 피살로 보는데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 극심한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뭐 때문에? 빌어먹을 골품제 때문에 다 안 돼서 반신라죠. 난 신라 싫어 라는 성향을 띠게 되고 일부는 어떻게? 차라리 호족과 연합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최치원은 당나라 빈공과도 합격한 엄청난 인재였는데 육두품이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요. 이런 일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여기 호족들 등장하죠. 호족들. 호족들은 중요한 표현이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스스로를 장구 성준이라 불리면서 지방의 유력자로 나갑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 대혼란 150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농민봉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선종 여기 나왔죠? 아까도 나왔지만 여기는 참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호족들은 선종을 적극 지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들 이렇게 있잖아요. 요 절들이 호종이 적극 지원한 구산선문입니다. 구산선문.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구산선문도 있네요. 그 다음에 한편 도선과 선종 승려들의 통에 만들어진 풍수지리설 너무 중요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금성 중심의, 즉 금성이 신라 수도거든요. 거기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풍수지리살이라는 건 산이나 강의 모양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근데 미래를 예언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언적 성격이 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긴 철불 얘기가 나오네요. 철불. 철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비싸서 그래요. 비싸니까 싼 철로 부처님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네요. 후삼국이죠. 이제 호족들 중심의 여러 개의 나라가 쪼개집니다. 견훤 같은 경우에는 후백제를 건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내가 완산에 도읍하여 의장의 울분을 씻겠다. 의장이 백제의 마지막 왕인데, 그러니까 백제의 뒤를 잇겠다는 거죠. 궁예 같은 경우에는 신라 왕족 출신인데 지금의 개성 출신이 송악이 도읍을 쳐 후구구려라고 했다가 나중엔 자기가 부처라 그래요. 그러다 사람 너무 많이 죽이죠. 그리고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에서 뭐 마진, 태봉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왕건이 그 궁예의 부하였는데 이제 궁예가 슬슬 미쳐 돌아가지고 사람 많이 죽이거든요. 근데 왕건도 죽을 뻔하자 어떻게 돼요?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쿠데타가 돼서 고구려 계승의 고려를 만들게 됩니다. 발해가 이때 거란한테 명하거든요. 거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후백제는 공격적으로, 신라는 우호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라는 항복하고 후백제는 격파합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항복, 후백제는 정복 이런 식을 통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궁예가 스스로를 미륵보살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 볼까요? 뭐 신라 후반에 나온 종파면 선종밖에 없습니다. 선종은 어떤 세력의 사상적 기반? 정말 중요한 게 선종은 호족 러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스님은 누굴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이곳은 마땅히 왕자가 출생할 곳이었다. 땅이죠, 땅. 땅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풍수지리설이에요. 풍수지리. 풍수지리설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건 신라가 이제 점점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건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 신라.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